그래서 갈등 많이 생겨요. 싸우기도 해요. 평화축구 하면서요? 영국 훌리건의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이 대북협력단체에 들어왔고 지금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뭐 되게 재미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13년에 그 석사 졸업 시점이었는데 제가 원래 축구 좋아하거든요. 아 축구 좋아하세요? 네, 공자는 한국 사람들은 다 축구 좋아하는 것 어쩔 수 없죠. 같아요. 타고 나서. 네, 그래. 그 다른 나라에 봤던 사업은 이 축구를 통해서 화해 프로젝트 운영하는 거예요. 그 갈등 집단 사이에 같이 모여서 함께 축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국에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한테 한번 해보자고. 어쨌든 북한은 어린이랑 못하니까 그 한국인 어린이랑 그냥 평화 교육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서 평화학 교수 하시는 분도 그 제안 받아들이고 하자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2001년에 시작했던 사업이요. 그 어떤 영국 대학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랑 협업해서 운영했는데 유대인하고 아랍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이랑 아니고 그것도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대학교한테 연락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 뭐 협의한 그때 받아서 한번 운영했는데 그 참여자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그 처음 했을 때 한 14명 정도인데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 활동.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스포츠는 되게 경쟁적이고 그 제일 잘 뛰는 사람만 계속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평화 좀 심어서 하려고 했던 활동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막 신경 다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같이 놀고 갈등 상황 발생할 때 어떻게 다루는지 그 협력해야 할 때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든 활동 끝나고 나서 학생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땠냐고 어떤 건 느꼈어요. 어떤 가치, 뭐 존중에 대해서 뭐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고.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해서 13년에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우리 민족 서로 듣기 운동 앞으로 봄에 4주 동안 가을에 하자고 해서 저는 그때 강원도에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취직했는데 네. 거기서 일하면서 봄하고 가을 그 우리 민족 그 사업 진행했을 때 저도 와서 함께 운영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민족 서로 듣기 운동 서울시로부터 기금 받아서 여름에도 성인 대상으로 그 진행자 교육 하자 그 기금으로. 그래서 그 영국 대학교 사람도 와서 체육 교수하고 뭐 평화 관련 교수하고 평화단체 사람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런 여름에 코치 트레이닝이라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만들었고 그래서 5년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18년에 일자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올림픽 끝나면 올림픽 끝나니까 내가 그래서 갈 데 없는 거죠. 우리 민족한테 제가 이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또 조금 더 크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민 끝에 좀 우리 민족에서 일하는 외국인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업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에요. 평화축구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원래 영어로 Football for Peace. 축구를 하면서 평화를 배우는 거라고요? 축구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한번 져줘요? 한 골 먹으면 그냥 한 골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심판 없이 하는 축구인가 뭐 이런.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평화 배우는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라 사실 평화 배울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그거 되게 주생적인 개념이잖아요. 평화 관념적 관념. 그쵸. 그거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평화에 가르쳐진다는 거 전혀 아니고 평화를 고민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이 처음 만날 때 평화 뭐냐고 항상 물어봐요. 답변은 다 그냥 싸우지 않는 거, 전쟁이 없는 거. 네. 그러면 끝이에요.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 정도 수준의 평화. 그래서 이게 너무 주생적이고 어린이 학생들은 대부분 주입식으로 수업 배우잖아요. 막 정보 받고 그럼 채우는 느낌. 네. 그래서 학생이 막 자기 주체성이 있다는 거 잘 모르죠. 평화축구 하면서 그 주체성 실현할 수 있게 그럼 어떤 데는 어린이가 심판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선생님, 코치, 학생 권력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비슷한 레벨에서 접근해서 어린이한테 권한 줘요. 너는 게임 규칙 만들자. 그럼 축구 게임 규칙을 예, 수정해서 만들어요? 크게 바꾸는 거 아니고 그냥 골키퍼 있는지 없는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 시합만 하는 거 아니라 다양한 그냥 논리, 그냥 체육 게임, 공 던지고 막 넣는 거인데 거기에 규칙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 다 학생한테 주니까 학생은 조금 더 평등한 관계에 맺어서 활동 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 협력이나 갈등 발생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배울 수 있다,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갑자기 확 뭔가 깨우침이 왔어.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뭘 배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는 주입식으로 배우거나 평화는 이런 거야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권력을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갈등 많이 생겨요. 싸우기도 해요. 평화축구 하면서요? 정말 평화축구 하면서 그것까지 아닌데 네. 그래도 연고 풀리건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갈등은 생산적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미래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평화학 그 기본 이론 중에 이 갈등은 또 좋은 미래 만들 수 있는 계기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등 집단 두 개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공통점은 이 갈등이요. 우리 이 갈등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갈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을 통해 또 좋은 미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나쁜 거 전혀 아니라고 하고 학생들은 처음 우리 심판 없이 게임 하는데 처음에 막 싸워요. 근데 처음 그 첫 세션에 싸울 때 다 멈추고 코치한테 진행자한테 쳐다봐요. 근데 우리는 반응 안 해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 학생이 너무 답답해요. 자기 아는 학교에서 하는 생활이나 집에서 하는 생활이랑 너무 달라서 보통 심판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럼 심판님은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거 빼고 학생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럼 그거 익숙해지면 그럼 이따가 갈등 발생할 때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활동 끝날 때 학생한테 이 활동에 너는 이렇게 배울 수 있었지, 너는 존중 느꼈지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이 활동에 이런 이슈 있었을 때 아니면 이런 좋은 협업이 있었을 때 어떤 거 느꼈어요. 그러면 자기 서로 얘기하고 질문하면 이제 고민했던 거 생각 이제 쏟아놓게 하고. 네, 그래서 서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세션 반복하면서 그거 완벽한 거 전혀 아니고 문제 많이 발생해요.
너무 익숙한 것이랑 달라서 그러네요. 주입식 교육 받은 사람한테는 좀 힘든 일인데요. 그거? 그렇죠. 네. 처음에 자율성 조금씩 더 많이 주는 거죠.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요. 이게 재미가 중요하거든요. 저 완전 재미있죠. 특히 그런 엘리트 선수 아닌 학생들은 별로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축구 코치들이 축구 기술도 좀 알려주고 이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합 전에 뭐 그런 다른 게임 많이 해요. 근데 당연히 거기 중에 뭐 파스하는 게임 있고 드리블하는 게임 있고 평화 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 아니면 경험이 없었던 아이 잘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평화를 아예 이렇게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에서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이용해서도 역지사지를 느끼게 하고 다 남의 입장이 돼보는 그래서 아 내가 내 입장만 주장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좀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만 좀 생각하게 되고 국가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북한도 마찬가지고.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세대별로 인식이 막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북한과의 협력 관계들 다음 세대에서 좀 정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연결돼서 뭐 평화 축구가 이 다음 세대에다가 이런 어떤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가 뭐 화해에 대한 인식,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도 있나요? 저는 한국인 아니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남북 평화 과정 계속 완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해왔잖아요. 뭐 정치인, 회담, 악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별로 연결되어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없어서 그래서 이 관심 막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2018년 같은 경우에 그 평창 올림픽 막 큰 행사하고 그 공동 입장들 볼 때 누구나 감동적인데 딱 1년 후에만 해도 남북 관계 다시 완전 교착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럼 저 일반 사람들은 그때 막 신났고 희망 생기고 뭐 열정 생기는데 다시 실망시키는 거이라서 그 관심이나 열정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탑다운으로 계속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 대북 지원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민간단체 사람들은 직접 가서 할 수 있었다는 거. 좀 당위성, 통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하면 뭐 모든 거 또 좋을 거야. 뭐 그래서 근데 주입식으로 그거 계속 그런 효과가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모르는 사람이랑 통일하라고 잘 알지 못하는 뭐 지역 나라랑 연합하면 그 한도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통일 목적이 있더라도 먼저 평화 만들어야 돼요. 이 갈등 문제 있잖아요. 남하고 북 그리고 차이 좀 많고 그럼 그 갈등 먼저 풀어야 통일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뭐 통일 있든 없든 그거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결정해야죠. 근데 먼저 그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 평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기 듣고 어떤 생각했냐면 통일은 정말 그냥 예를 들면 먼 미래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프로세스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사람들은 너무 그걸 정부한테 맡기는 게 있고 시민사회가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건 또 이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사고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고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동의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컨플릭 얘기했잖아요. around conflict 있고 in conflict 있고. 근데 시민사회에서 이런 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전에 이런 우리 북민협 단체들이 북한에 갈 때 다른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방북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그때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다들 반응이 뭐 다 제각각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랑 동질감이 많이 있는 사람이네? 뭐야, 우리 집 애기랑 똑같잖아. 막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막 같은 언어를 쓰고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화 상대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만날 수 없고 딱 벽이 있을 때는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막 늘 열병식 이미지 막 총 들고 걸어가는 이런 이미지밖에 우리한테는 없는데 그게 걷어지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이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땐 좀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의문점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니 우리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같은 언어 문화도 쓰고 같은 음식도 먹고 대화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거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사회가 사실은 활성화되려면 남북이 교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은 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5.24 조치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뭐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2010년도에 생겼었던 조치인데 그 조치 때부터 방북이 너무 어려워졌고 국가에서 이제 북한 사람을 뭐 제3국,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거를 더 제한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교류하는데 장애물이 제도적으로 많이 있긴 한데 저 댄가즌의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주입식으로 배웠었던 북한이 아니라 직접 만나보고 이 사람도 우리랑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민간적인 교류가 될 수 있어야 사실은 그 평화를 먼저 우리 안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적 합의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합의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평화를 시민사회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없이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이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질문이었잖아요. 자기네들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분단된 상황이 왜 불편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차단당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가 그런 기회들을 뭐 어느 정도 뭐 통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국가 주도의 통일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민간단체들 활동이 많이 좀 위축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뭐 모금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남북 협력기금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받아서 이거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시민사회가 이제 북한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뭐 5.24 조치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좀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우회로로 제3국을 통한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보조금, 그러니까 남북협력 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예산을 꾸렸던 NGO들은 많이 힘들어졌죠, 그때는. 근데 이제 어떤 회원을 확보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통일에 관심 있고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어필을 해서 회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월 얼마씩 후원금을 내게 하는 그런 단체들은 그래도 꾸준히 그 저력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막 기자들 모아갖고 성명서 내기도 하고 뭐 오래전 얘기죠.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이제 인도적 지원 물자 보내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뭐 정부 간에 좀 뭔가 합의가 안 되는 거 있고 그러면 민간 단체가 나서서 이슈도 만들고 막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5.24 조치 후에도 일부 인도 지원은 가능했죠. 뭐 일부, 아주 일부. 뭐 제3국으로 그 해외 동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시는 단체 중에 지금도 해외 동포 원어회 그 채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데 중에? 우리 민족 서울특기운동 계속 이런 밥 캠페인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 어린이 급식 그 해외 동포 통해서 그 고아원이나 학교에게
계속 지원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대북 협력 단체들의 소식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채널이 별로 없죠. 채널도 없고 그래서 그 좀 궁금해요. 되게 어떤 활동들이 있으셨을까? 대니 대북 협력 단체에서 일하면서. 뭐 우리 민족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 유일한 국제회의 이 대북 인도 지원 국제회의 운영하는데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화장, 뭐 미국 단체, 유럽 단체, UN이나 다른 국제기구 플러스 한국 단체 모이는 자리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대북 사업 다 하는데 사실 한국 입장 잘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국제회의 통해서 한국 입장하고 국제사회 개발 협력에 대한 틀 따로 있잖아요. 막 그거 매년 운영해 왔어요. 근데 특히 국제 협력 조금 더 중요해진 이유가 문재인 총관 들어와서 다시 남북 협력 좀 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때 대북 제재 너무 강화됐어요. 그 사이에 그 오이사 조치 후에 시간 흘러서 2016년, 2017년에 그 핵 문제 때문에 UN 제재도 그렇고 미국 제재도 그런데 되게 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남북 협력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우리 단체에서 그 국제연대 또 중요해진 거예요.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죠. 미국은 이 한반도 갈등의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한테 한국 민간단체 입장 잘 설명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국제협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2019년에 미국 갔어요. 그 국제회의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해서 뉴욕 한 5일 동안 그 회의위에서 갔는데 18년부터 다시 남북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단체 제재 면제 많이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9년 말쯤이었는데 그때까지 면제 받은 단체 없었어요. 그 제재위원회 뉴욕에 있는 제재위원회 답변 오는 거 되게 오래 걸렸고 그 안 되는 이유는 너는 북한에 상주하지 않으니까 모니터링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왜 대상 지역은 평양으로 설정했냐. 그래서 그때 그 신청했던 단체 그때 우리 민족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신청했던 단체 답변하는데 다시 답변하는 거 4, 5개월 걸리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기 전에 신청 하나 했어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은 이 인도 지원 사업만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발 협력이라고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안 줘요. 그거 뭐 어디 쓰여 있는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미국 국무부 입장 그거예요. 인도 지원은 되지만 우리는 개발 협력 핵 만드는 나라한테 개발 협력 뭐 적극적으로 족진 안 한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우리 민족 신청했던 사업은 그 양명장인데 어떻게 보면 개발 협력 사업이죠. 그래서 어떤 틀 만들고 이거 인도 지원이라고 좀 보여주기 위해 뭐 재난 뭐 홍수나 그거 나무 있으면 그 영향이 더 심각하고 그럼 식량 재배 등등등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그래도 이게 애매하는 자체가 문제 제기하는 거 된 거예요. 이게 인도 지원인지 개발 협력인지. 어쨌든 그거 신청하고 나서 미국 가서
그리고 제재위원회 사람만하고 미국 국무부 만나서 그 두 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그 국민협 사람하고 우리 민족 총장이나 대표들은 그래서 한국 단체 왜 상주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뭐 관계 좋으면 어쨌든 반복은 계속 가능하니까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평양 위 시작 대상자로 하는 것은 이 중앙된 시스템이니까 평양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다른 데로 할 수 있다. 그 원리하고 그다음에 남북 갈등 쭉쭉쭉 설명해서 대표단도 워싱턴 가서 뭐 상원 직원 위원 직원도 만나서 유엔 사람도 많이 만나서 결국에 한 3주만 안에 면제 받았어요. 제재 면제 받을 수 있었어요. 그거 이 한반도 맥락 설명해야 이해시키는 거였죠. 제재위원 있는 사람하고 미국 국무부 있는 사람. 2017년 그때 핵실험 해가지고 안보리 제재로 이제 석유 수출 금지, 원유, 임가공으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금지, 수입 금지,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 뭐 하려면 뭐 차에 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니까. 인도적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이런 좀 어필이 있어가지고 2018년에 그러면 제재 면제 승인 신청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민족서로 돕기랑 의무약품본부 어린이약품 거기도 거기 신청해서 됐어요? 거기는 우리 신청받았을 때 거기도 같이? 딱 신청받았어요. 같이 들어갔구나. 그거랑 샘 복지재단인가? 이제 한 9개, 10개 단체 때 썼을 거예요. 네네네. 다들 엄두 잘 못 낼 때 그래도 댄까지는 또 미국까지 가서 막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때문에 설명한 거 아니고 높은 분. 통역하셨어요? 예? 통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통역 수준 아닙니다. 아니 이거 오늘 영어 농담 중에 제일 웃겼다. 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제개발 사업 해봤지만 인도적 지원 사업과 국제개발을 딱 여기까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여기까지는 국제개발이라 이렇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작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뭐 제재 면제 신청에서도 이건 인도 지원이고 이거는 개발 지원이고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 자체가 그 분자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 대북 사업 하고 싶은 청년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찾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업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직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좀 추천할 만한 일이다. 동기부여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얘기했듯이 평화 만드는 거 막 지침에 따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동시다발 다양한 거 해야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활동 통해서 되게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실 자기 좋아하는 활동만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이런 평화 교육이나 평화 활동이랑 연결시킬 수 있죠. 뭐 음악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왜 이게 화해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상황 초월할 수 있는 도구 필요한데 평화는 정치인 막 악수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일반 사람 해야 좀 평화가 올 수 있어요. 분단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비정상 상황은 영향 받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만 진행하며 그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런 모멘텀 생겨요. 남한 민간단체 북쪽 가게 되는 거 처음에 금지됐잖아요. 정부가 이 대북 지원 시작했을 때 정부가 유일한 통로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대중하고 민간단체들은 일어나서 활동해서 그 규정 다 바꿨어요. 그럼 일반 사람 참여해야 이게 변화되잖아요.
네, 그거. 우리 민족 서로 돕기의 평화 축구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www.ksm.org.kr에 들어가시면 네. 자막 여기 나가는 거죠 지금? 자막. 자막 말고 이만하게 해요. 우리 영상 사업 설명하는 영상 바로 홈페이지 밑에 있어요. 그거 보고 네. 재미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럼 우리 단체 메일로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 신청하면 그러면 진행자로 참여할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어른이 자기 자식 위해서 생각하시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습니다. 코로나 완화되면 운영할 건데요. 언제든지 우리 단체 메일로 이메일 보내면 그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해서 그런 행사 생길 때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좀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북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 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더스 후원하지 마시고. 아니. 그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모든 대북 협력 단체 좀 재정이 상황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코로나 좋아지면 일단 평화 축구를 한 판 배우면서 더 평화적으로 완화되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 데려다가 이제 금강산에서 북한 선수 데려다가 평화 축구하는 거죠. 제가 심판 보고 손흥민은 뒤꿈치로만 넣기.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자주 봬요. 네, 좋아요. 네, 그 금강산에서 평화 축구하는 날까지. 캐릭터 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